자, 473페이지 한번 열어봐. 473페이지. 자, 주로 이제 뒤에 오늘 이제 운문 끝나고 산문 남았잖아요. 현대 산문. 그치? 현대 산문 주로 남았는데, 자, 산문은 뭐 수업을 뭐 장황하게 막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소설이라는 게 단편 소설이라 그래도 보통 우리가 원고지로 따지면 100매 내외라 그러거든요. 단편 소설의 기준을. 100매 내외가 되면은 우리 교재로 따지면 한 10페이지 정도 돼요. 최소한 빼곡하게 쓰더라도 10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에서 한 뭐 17, 8장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시험에는 실제로 따지면 원고지 한 장, 두 장 분량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치,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수능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공무원에서는 2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기 때문에 원고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장에서 두 장 분량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장르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시험장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그 주어진 장면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내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작품을 알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문학 작품도 공부를 하는데, 수능은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몰라도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화 드라마에서 한 5분을 영화를 보고, 저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놈이 악당 같고 지금 이놈이 돈을 세배 가지고 이놈이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싸우나 보다, 대충 그림을 이해해서 앞뒤 사건을 알아내잖아요. 이런 독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야. 그런데 공무원 시험으로 오면은, 자, 수능보다 주는 지시문의 양이 3분의 1, 4분의 1로 뚝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주어진 지문만 가지고 앞뒤 사건을 끄집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 하는데 아까 소설, 수능에서는 5분이나 3분짜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의 씬만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냥 두 인물을 갖고 싹 해갖고 보여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사건을 앞뒤를 재구성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그러면 그런 내용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신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신처럼. 내신에서는 다 안다라는 전제에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 작품을 읽어본 사람은 유리하고요, 이 작품을 안 읽어본 사람은 불리할 수 있어요, 이런 전제에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 하나 내놓고, 자, 다른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이고요. 수능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부분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묻습니다. 이런 차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능을 지났으니까, 수능 다시 볼 거 아니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내용을 장황하게 하고 사건을 재구성한 것보다는 작품을 좀 많은 작품의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그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수박 겉핥기라도 많은 작품을 알아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라면은, 수능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공부할 때 정확하게 소설을 공부하고 싶으면 몇 개의 작품을 좀 차분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뭐 조금 길지만 장면이지만 뭐 치숙을 읽어보거나 뭐 태평천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와서 뭐 운수 좋은 날 읽어보거나 빈철을 읽어보거나, 왜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작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사하천을 읽어보거나, 그래서 몇 개의 작품을 좀 정독을 해서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보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뭐 시간 투자할 필요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소설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인물이 나오고 무엇이 주제고 무엇이 갈등의 요소고, 이런 뼈대만 세워놓을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선생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년 3월, 5월에 시험 볼 때까지 만나잖아, 작품을 만나게 되면은, 뭐 동영 모의고사 때도 만나고 그러잖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작품을 잘 몰라. 그러면 늘 뭐라 그러지?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포털에 가가지고 그 작품의 제목을 쳐가지고 줄거리랄지, 작품 해설이랄지, 또는 뭐 백과사전에서 기록된 작품들은 백과사전 해설해 놓은 게 있거든. 그런 거 찾아서 한 2가지 정도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수능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블로그를 많이 해서 올려놔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인물들이 이런 사건으로 이런 갈등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해와 감상 보면, 이 작품은 1920년대 빈농의 삶을 아주 사실적인 필치로 덤덤하게 그려내고 있구나. 이런 것만 알아두면 돼요. 거기다가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시대적 배경은 어떻고 이 작가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까지는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 그래서 조금씩 내용을 알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산문인데, 그 중에서 산문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설이 나오겠지, 소설. 그래서, 자, 우리가 소설의 3요소, 그러면 뭐라 그래? 자,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 그러면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묻는 거지. 그래서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 그러면 소설의 요소, 그러면 세 번째 나누면 6가지 정도가 돼. 이 6가지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 6가지에서. 이 6가지에서 문제가 나오겠지. 그래서 주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야? 작가의 의도가 되겠지.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말해주려고 하는가 이거지. 뭘 말해주려고 하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착각하는 게 무슨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치? 꼭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메시지가 없이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뭐 시대를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백꽃 같은 거 보면은 뭐 점순이하고 나의 성장 일기잖아. 그래서 사랑 이야기고 산골 소년과 소녀의 어떤 순수한 사랑 이야기, 뭐 소나기 같은 것도 보면 산골 소년과 소녀의 순수하고 짧은 사랑 이야기 이런 정도만 보면 돼. 물론 이제 치숙 같으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이, 자,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 이해할 수 있게끔 쥐어주는 건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의 작가의 의도가 뭘까? 그래서 의도, 요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라는 것은, 자, 이 주제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짜맞췄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쭉 순차적으로, 평면적으로 구성해냈는가, 막 입체적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가다가 과거의 상이 나오고 또 가다가 또 이거의 원인을 찾아가고 또 사건이 가다가 그 이유를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복합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평면 구성인가, 입체 구성인가, 단순 구성인가, 복합 구성인가. 그 다음에 또는 뭐 피카레스크식 구성인가, 옴니버스 구성인가. 그 다음에 이 구성 중에서 이제 단선적으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어떻게 구성해 놓을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 다음에 문체라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지. 그 스타일. 우리가 기생충 보면 봉태 이래가지고 봉준호 감독 아주 디테일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작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 그치? 황순원의 스타일, 그 문체적 스타일 보면 소설을 시보다 더 시적으로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그려낸 소설가이다라는 평가를 드러낼 수 있거든. 김유정도 마찬가지고요. 채만식, 그러면 어때? 현실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해학적이고 판소리의 문체들을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야. 우리가 스타일이면 풍이라 그러지, 풍. 그치? 그래서 글을 쓰는 풍이니까 문풍. 그래서 글을 어떤 스타일로 써내려가는가, 요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문체에서 뭐가 드러나? 시점이 드러나, 시점. 어느 시점에서 소술자를 위치하게 할 건가. 그래서 작품 속에다 넣을 건가, 작품 밖으로 끄집어낼 건가, 작품 속에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할 건가, 자기가 남 이야기를 할 건가, 아니면 작품 밖에서 작품 안에 노는 인물들을 다 알고 있는가, 아니면 관찰만 하고 있는가, 이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간단히 말하면 주제, 구성, 문체가 되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자,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소설을 극화하면 영화가 되겠지. 영화를 볼 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야? 감독이 누군가, 배급사가 누군가, 제작사가 누군가 안 봐. 주인공이 누군가. 그치, 주인공이 누군가, 조인성이 나오는지, 그치, 이정재가 나오는지, 이걸 보는 거지. 이정재 보러 갔다가, 딴 놈이 보이기도 하겠지. 그래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유형의 성격의 인물인가, 이거야. 인물의 성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물의 성격을 찾아내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을 통해서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자, 사건이나 심리나 인물의 정서, 심리나 태도를 찾아내는 거.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격, 심리나 성격에 갖고 있는 인물과 어때? 우리가, 자, 동일치해서 보는 거지. 내가 오징어 게임을 볼 때 내가 이정재가 돼서 볼 수도 있고. 그치? 또 박해 누군가 걔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그치?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동일치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리일까? 이걸 우리가 자, 판단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저 상황이면 나는 정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래서, 지금 발만 한 번 잘못 디디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어떤 면을 보일까? 이런 것들을 대입시켜서 보는 거지.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인물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라는 것은 이 인물들이 자,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자, 어떤 갈등 구조인가, 어떤 갈등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게 갈등의 원인이 나오고 갈등이 발전해 가고 갈등이 해소해 가지. 그래서 이게 발단 전개고 위기 절정이고 결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소설이라는 것은
갈등이 점차 일어나가지고 고조되다가 해소가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배경이라는 것은, 자, 자연적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있는데, 자연적 배경이라는 것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지. 그치?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이야기냐에 따라서 또 사뭇 달라지겠지. 그리고, 자, 중간에 드러나는 작품들의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요걸 보시면 돼. 그래서, 자, 우리가 그냥 글을 읽을 때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뭘 물어보느냐, 요걸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자, 413페이지 보시면, 3번에 보면, 뭐, 소설의 정의, 소설의 특성 나오는데 패스하고요. 소설의 내용 요소, 그러면 소설의 3요소, 그러면 뭐가 돼 있어? 주제와 구성과 문체,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주제는 테마고요. 구성은 플롯이고요. 문체는 스타일,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뭐가 돼? 캐릭터라고 말하는 인물, 그 다음에 스토리라고 말하는 사건, 그 다음에 세팅이라고 말하는 배경, 이 요소들이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요게 소설을 이루는 요소더라. 문제는 여기서 나오더라. 그래서 인물의 태도, 왜 갈등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니까 소설의 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제라는 것은 뭐 작가의 의도고요. 주제를 표현 방법이 명시적 방법과 함축적 방법인데,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문학이지. 그럼 대부분 주제가 명시적일까, 함축적일까? 함축적 주제로 나오겠지. 함축적 주제로.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 그러면, 자, 2번 보시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나오고요. 우리 수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통 가르치냐면, 수능은 이제 어느 정도 온고지 한 3장 정도 분량 나온다고 치면 어디가 주로 나와? 절정하고 결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2시간짜리 보다 보면 1시간 반 지나면 가장 어때?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치? 추격전이 되더라도 가장 긴박하고 나오지. 그래서 절정, 클라이맥스가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절정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디가 절정인지 어디가 발단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만큼 조금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절정하고 결말이 많이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야기 구성은 가지수에 따라서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 이게 돼 있는데, 단일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갈등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사건을 만들고 끝나면 돼. 하나의 사건을. 그런데 이제 복합 구성은, 자,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 둘 이상의 사건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로 따지면 한 번에 다 끝나는 단편극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끝나는 단편극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갈등이 만들어지고 해소돼. 근데 이제 장편 또는 대하 그러면, 자, 여기 막 격까지 일어나는, 자, 사건들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로 되면 주말 드라마 같으면 뭐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만 아니라 엄마와의 갈등, 또 시대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다층적으로 나오지. 이런 것들은 복합 구성.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 액자식 구성. 시험에 구성에 나올 만한 거는 액자식 구성이 나올 수 있어요.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은 뭐야? 외화 안에 내화가 숨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데, 옴니버스식 구성. 그러면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 봉산 탈출처럼, 그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이 병렬식으로 열거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사건 진행 방식,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 평면적 구성은 단순 구성이라 그래. 시간의 흐름이 역전이 없어. 그 다음에, 자, 6번 보니까 문체 나오는데, 문체 요소 보시면, 자, 서술과, 자, 뭐가 나오지? 지문과 대화 나오는데, 지문 안에 서술과 묘사로 이루어지더라.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7번이 시점 나오는데, 자, 시점이, 소설, 우리 거기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단독으로 나오기 좋은 문제 유형이야. 왜? 요만큼만, 문장이 요만큼만 있어도 시점은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시점을 물어보면, 아까 우리 오늘 거기 모의고사에서 풀었잖아. 자, 제일 먼저 뭘 봐? 나라는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있으면 1인칭, 없으면 3인칭. 그 다음에 내가 내 이야기하면 주인공, 내가 남 이야기하면 관찰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자,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모든 인물을 알고 있으면 전지적 작가. 그냥 멀뚱하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뭐가 돼? 관찰자 시점, 요게 돼. 작가 관찰자 시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알만한 게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이 있어. 거기서 나 나와 안 나와? 나와. 오키라고 나와. 나는 6살 난 처녀애랍니다. 이름은 오키고요. 이게 나와. 6살 난 나의 눈에 비친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가 중심이야? 엄마 아저씨 이야기가 중심이야? 엄마 이야기가 중심이지. 쉽게 말해서 아저씨를, 자,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엄마를 바라보는 아저씨의 마음을 6살 난 꼬마의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있긴 한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돼? 1인칭
관찰자 시점, 요게 돼.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다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대부분 뭐 단편 소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많이 나오지. 뭐 본범에서도 자, 나하고 장인하고 나하고 저기 점순이하고의 관계가 나오지. 동백꽃처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오상원의 유해 같은 경우도 내가 내 이야기를 해.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도 내가 내 이야기를 해. 그래서 단편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작품을 보면은, 소술자가 소년, 소녀라고 말해주고 있어. 소년, 소녀. 그러면서 주로 소년과 소녀의 모습을 먼 발치서 구경하는 듯해.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배웠지만 고전 소설은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또 아까 지나갔던 중에서 장편 소설 있잖아. 장편 소설이면 내 이야기만 관계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소설자가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다 들어가서 개입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말해. 그리고 자, 작품 안에서 시점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늘 말하지만 변할 수 있는 거야.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일 때는 뭐 주제, 뭐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 막 써줘요. 주제, 뭐 성격, 문체 막 이렇게 다 써주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 보고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막 외워버리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돼. 왜냐면 시점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자, 소설 전체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와. 이 부분 보면 내가 안 나와버려. 그치? 마치 소설자가 구경하는 것처럼 돼 있어. 그러면 답은 작가 관찰자로 풀어야 돼. 그래서 원래 이것이 1인칭 주인공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만큼 줬는데 내가 안 나와.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황순원의 소나기도 전반적으로는 3인칭 관찰 시점이라 뭐 소녀는 오늘도 하굣길에 징검다리에 갔는데 소녀가 어때? 징검다리를 찾아오고 물장구질을 하고 있다. 길을 건너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주저앉고 만다. 이건 그냥 관찰만 하고 있어. 근데 저 뒷부분에 가가지고 소녀가 어때? 이상한다는 말을 듣고 해줄 게 없어서 어때? 톡풀이 할아버지네 가가지고 뭐 호둔가를 따잖아. 그때 막 소녀는 불안했다. 그리고 볼록한 호두 주머니에 자 뭐지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것들 나오면 그거는 또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외워서 풀면 안 돼. 시점 자체는. 그리고 시점이 거리를 결정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소설의 인물의 유형이 나오는데 주동인물 반동 개념이니까 주동은 자 뭐죠? 주인공의 입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거고 반동은 그 인물에 대해서 방해하는 인물이지. 방해. 그러니까 뭐지 주인공하고 자 뭐죠? 반대되는 인물 이게 되겠지. 악마가 뭐지? 우리 맨날 나오잖아 영어로. 데빌이 아니라 빌런이라 그러지 빌런. 그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악마 나쁜 놈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춘향전에서는 저기 빌런이 누구야? 변사또잖아. 변사또. 그러니까 걔가 반동인물. 그치? 그다음에 춘향이하고 몽룡이가 주동인물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자, 뒤에 넘기면 뭐 또 하나가 주요 인물하고 주변 인물이 나와. 주요 인물, 주변 인물. 주요 인물은 자 주인공이고 주변 인물 엑스트라지. 그러니까 아까 빌런이었던 변사또도 주동 인물이 아니면 주요 인물이긴 하지. 그 다음에 전형적, 개성적 이렇게 되는데 전형적은 한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개성적은 특이한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요.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제시 방법 요거 나오는데 인물 제시 방법은 직접적 성격 인물의 제시인데 인물의 제시 뭐 제시? 성격 제시를 말하는 거야. 성격 제시. 자, 성격 제시는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 이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근제는 어때? 자,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여린 마음의 소유자였다. 이러면 이건 직접이지. 그치?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고 여린 마음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거 그냥 그대로 보여줘 버려. 그치?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방법이고요. 그럼 간접은 뭐야? 인물들을 보여주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독자가 끄집어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다른 말로는 극적 방법이라 그래. 극.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가 극이잖아.
극에서는 직접적 방법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지. 대화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적 방법 이렇게 말해서 직접이 텔링 말하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간접이 보여주기 쇼잉의 방법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인물의 갈등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갈등의 유형이 뭐고 그 유형이 어떤 원인에서 생기고 발전하고 해소되는가 이렇게 되면은 첫째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눠지고 내적 갈등은 자 자기 자신의 내면적 갈등이야. 내면적 갈등, 요게 돼. 내면적 갈등. 여러분들도 뭐 얼마든지 매일같이 갈등에 빠지지.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끝나면 4시가 되는데 4시에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갈까?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면적 갈등을 하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내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지. 소녀가 이사 간다는데 가서 얼굴을 비치고 인사를 할까? 아니면 그냥 먼 발치서 숨어서 쳐다볼까? 이런 것들이 다 뭐 내면적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외적 갈등은 자, 인물 대 인물의 갈등. 그러니까 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변사또가 직접 갈등을 해. 수청을 들겠느냐? 아니대요. 이렇게 되면은 인물 대 인물의 갈등. 그 다음에 인물 대 사회의 갈등. 그러면 뭐지요? 홍길동이가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야? 적서차별이라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개인 대 사회적 조건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자 개인 대 운명의 갈등 이게 되는데 김동래 영마 보면은 성기가 개연을 사랑하지만 알고 보니 개연은 어때? 엄마의 누이잖아. 엄마 여동생이잖아. 나야 이건 이모잖아. 이모하고 사랑을 이룰 수는 없잖아.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 때문에 자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개인 대 자연 뭐 사촌 같은 거 보면은 뭐죠? 장마 뭐 이런 것들 모래톱 이야기 보면 뭐 홍수 뭐 사촌은 가뭄인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 환경 때문에 일어난 갈등의 종류. 다음에 소설의 배경은 전체적으로 소설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요. 마지막에는 자, 뭘 만들어내? 자, 주제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넘어가 볼까? 자, 우리 기본 교재는 우리 안 봤나? 이걸로 봤나? 그래서 자, 보시면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현진건의 뭐 빈처처럼 자 일제강점하에 고향에 대한 그림을 노래한 작품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 고향을 상실한 고향을 잃어버린 인물에 대한 자 이야기를 써놓은 게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이야. 선생님이 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을 붙여서 한번 봐볼게요. 이 작품만 한번 봐볼게. 자 작품 줄거리 한번 봐봐봐.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동석하게 된 기묘한 사나이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일단은 내가 나오지. 1인칭 시점이지. 그러면서 어때? 자, 기차에서 동석한 사나이와 가게 돼. 근데 두 개 무게중심이 똑같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소설에서는 내가 동석한 그 사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중심이야.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여기서는 모르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아, 이 소설은 1인칭이면서 관찰자 시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사건 더. 나는 그라는 사나이에 대해 처음에는 별다른 흥미를, 처음에는 남다른 흥미고 느끼고 바라보다가 이내 시증을 느껴 애써 그를 예면하려고 했지만 그의 딱한 신세 타령을 듣게 되자 점차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그에 대한 태도지. 그래서 대구에서 만났는데 복식이 뭐 일본식 복장에다가 중국식 복장에다가 조선식 복장을 해가지고 아주 패션이 조금은 어때? 특이해. 그래서 눈길이 갔어. 그런데 하는 말을 보니까 아주 어때? 수다스럽고 점잖지 못하고 그래서 이내 흥미를 잃었어. 그런데 주고받는 이야기를 자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들렸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사내의 삶에 대해서 어때? 알게 되면서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 사나이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거지. 그래서 그 사나이에 대해서 자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연민의 정 네모 하나 쳐놔봐. 마침내 술까지 함께 마시게 되고 나는 그의 얼굴에서 조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조선의 얼굴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는 그에게서 조선의 얼굴 그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을 대표하는 인물이 그였고 그를 통해서 시대적 상처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 내가 우연히 대구에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동석하게 된 그에게서 느낀 인물평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고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건인데, 그는 고향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이제 회상이지. 그가 어렸을 적 회상이야. 그러나 일제의 착취로 인하여
농토도 빼앗기고 결국 일제의 핏과 수탈에 못 이겨 간도로 자 뭐죠? 피난하듯 또 도망가게 돼. 그래서 자 부유하진 않지만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이었어. 근데 일제가 어때? 농토를 수탈해가는 통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모시고 간도로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자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선택으로 내몰리게 된 거지. 이거는 꼭 그만이 겪었던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처였지. 다음. 자,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비참한 생활 끝에 결국은 부모를 잃게 된다. 여러 곳을 떠돌다가 귀국하여 고향에 들렀지만, 자, 여기서 조금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도로 갔어. 근데 간도로 갔는데, 간도로 가면 넓은 자, 농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자, 그보다 먼저 온 사람들에서 많이들 정착하게 돼서 이는 거기 가서도 제대로 된 자, 땅을 얻지 못하고 농사를 못 지어. 그래서 결국은 남의 땅을 빌어서 짓다가 어머니까지 잃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급기야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일본에서도 어때? 그가 생각했던 삶을 못 살게 되어서 결국은 다시 귀국하게 돼. 그래서 그 떠나왔던 고향을 수십 년 만에 다시 자, 가보게 된 거야. 귀향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봐봐. 고향에 들렀지만 고향마저 이미 폐농이 되었다. 고향을 둘러보고 나오던 그는 14살 때 자기와 혼담에 오가던 여자를 만났지만 여자의 기구한 인생살이를 듣고 슬픔과 울음에 쌓여 술만 마시다가 헤어진다. 그래서 그가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가서 우연히 누굴 만난 거야? 자기랑 혼담이 있었던 여자를 만나게 된 거야. 근데 그 여자 역시 어때? 이 고향 마을에서 쫓겨나듯이 해가지고요. 폐인이 되어서 제외하게 된 거지. 만약에 일제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자, 둘이 결혼해가지고, 자, 부유하진 않지만, 어때? 다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운명의 장난인지 너무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지.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술 한 병만 비우고 헤어진다.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술을 마시고 그는 어릴 때 부르던 아픔의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은 자, 마무리를 지어놓거든. 자. 그러면 왼쪽에 한번 잠깐만 한번 봐봐봐. 주요 부분 한번 봐봐봐. 자,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자,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담만 700에 남았더만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구만.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것 혹 구경이라 했는기요. 하고 그는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그러니까 어때? 울분의 목소리로 짜내는 듯한 목소리였다. 자, 이 부분만 딱 읽고 어느 부분이겠어?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가 다시 어때? 고향으로 갔다가 경험하게 된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자, 추려낼 수 있겠지? 자, 이 부분 보고요. 그래서 썩어 빠진 젓갈에 똘똘 구르는 주축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놓은 것 같더만 세상에 이런 일도 대체 있는기요. 100여 살던 동네가 10여 년이 못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결국 이게 뭐냐면 폐농으로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이지. 근데 이게 결국 누구 때문에?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그치? 자연재해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이렇게 변해버렸어.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 광경을 눈앞에 멀거니 바라보다가 내가 따라준 소리를 듣고 참 가슴이 터지더만 가슴이 터져 굵직한 눈물 더방울을 쭉쭉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듯 싶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지. 조선의 얼굴 요게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꼭 그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겪게 된 상처를 그를 통해서 어때? 유형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녀를 만났던 이야기가 쭉 나와. 그치? 그래서, 자, 그녀의 어때? 거기 기구한 운명도 듣게 되고, 오케이. 그 없는 자들끼리, 상처받은 자끼리 어때? 자, 술 한 잔을 나누고 헤어지는 장면. 마지막 오른쪽 가봐봐. 이야기를, 자, 네 번째 줄 마지막 문단. 자,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겠는겨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이제는 쓴물이 난다. 에이, 잊어버리고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우리는 서로 주거니 맞거니 한 대병 되는 것을 자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행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적 못 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린다. 볕섬이나 되는 전투는 신장로가 되고요. 말마 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배대나 되는 노예는 공동묘지로 가고요. 인문에 좋은 계집은 술집으로 팔려가더래요. 어린 시절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즐겁게 불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 우리가 모두 경험했던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상처지. 그래서 마지막, 자, 이 내구전의 노래가 결국 조선의 현실, 조선의 얼굴을 형상화시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바로 고향이지. 그럼 주제는 뭘까, 결국은?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잃어버리게 된 자, 우리 민족의 상처와 아픔, 요걸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고향이라는 소설이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핵심 연구 왼쪽으로 와보니까, 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20년대, 자, 일제강점기 시골 마을이고요. 1인칭 관찰자고요. 제재는 농촌의 참상이고요. 참담한 생활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특징 나오고요. 자, 출처는 조선의 얼굴에서 나왔어. 작품 해설 한번 봐봐봐. 이 작품 특별한 흥미를 주는 극적인 사건이나 특징적인 인물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제강점기 20년대 중반의 조선사회에 특히 일제의 수탈로 황폐된 농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사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밑줄과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내가 기차 안에서 만나 그의 체험을 듣는 액자식 구성이며 자, 전개를 통해 강렬한 현실 고발에 엿볼 수 있는 사실주의 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 전반부에는 외화는 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 기차 안에서 그의 삶을 듣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1인칭이면서 그가 중심이 되니까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주의적 시대 고발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라는 인물을 그라는 자, 가난한 빈농의 모습을 통해서 1920년대 조선의 현실을 자, 고발하고 있는 소설이 고향이라는 거. 제목만 들으면 왠지 뭐 향수, 뭐 그리움 이거 같은데 잃어버린 고향 이런 뜻이 돼. 오른쪽에 문제 한번 봐볼까? 자, 이 글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지. 즉, 시대적 아픔을 우리에게 공감해주기 때문이겠지. 그치? 그래서, 자, 동화적 분위기 아니고요. 인물의 감정면, 극적인 상징 전개라기보다는 덤덤하게 사건을 풀어내고 있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겠지. 마지막에, 자, 끝부분에 삽입된 노래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처럼 소설 안에 운문이 들어가면, 자, 몇 가지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 자, 뭐냐면, 산문의 단조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시선을 끌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함축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여운을 줘. 그리고 그 여운적인 내용을 통해서 주제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해줘. 이런 특징들이 있어. 인물 형상의 구체성, 인물이 어떤 삶을 드러내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어때? 자, 일반화시켰다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심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요건 가능성이 있는데 소설자가 지향하는 바가 직접 드러난다. 사건 의미를 압축하면서 짙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2번보다는 몇 번이 좋아? 4번이 좋겠지. 주제를 형성하면서 자, 조금은 여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만무방 이게 나오는데 만무방. 자, 만무방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자, 그 뭐야? 만무방. 자, 대충 들어본 적 있어? 그러면 만무방이 혹시 무슨 뜻인지? 그치, 막대 먹은 사람 이런 뜻이야. 막대 먹은 사람.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은 자, 뭐가 나오지?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오지. 누구하고 누구? 응호하고 응칠이야. 응호하고 응칠인데 결국은 자, 둘 다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인성이 잘못돼 가지고 만무방, 막대 먹은 놈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현실이 시대적 상황이 응호하고 응칠이를 뭘로 만들어 버리고 말어? 자, 만무방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지. 그래서 이 작품도 1930년대 그치? 가난한 농촌의 현실 속에서 만무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의 아픔을 그려내고 있어.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응호하고 응칠이라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나와. 이것도 한번 줄거리에서 선생님이 살을 좀 붙여볼게. 자, 주인공 응칠은 자, 빚 때문에 살림이 거덜나고 도박과 절도로 전전하며 아우인 응호의 동네로 와서 무의도식하며 살아간다. 자, 응호는 순박하고 성실히 살아가지만 소장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현실에 자, 부담감을 느끼고 만다. 자, 먼저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응칠은 자, 뭐지? 태생적으로 어느 정도 만무방의 기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자, 집원을 벗어나가지고, 뭐, 도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나쁜 짓을 전전하면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과자의 딱지도 떼가면서 막 살아. 그러다가, 자, 동생 응호가 그리워서 동생에 찾아오게 돼. 그런, 동생 응호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농군이야. 그러면 결국 이제 초창기에는 응칠은 어때? 자, 어떤 개인적인 결함 때문에 만무방의 삶을 사는데 응호는 결코 만무방의 삶이 아니었어.
근데 결국은 이 응호마저도 만무방으로 전락해버리는 이제 사건이 생겨. 자, 줄거리 부분 나오나 봐보자. 응호가 지주의 착취에 맞춰 추수를 거부하며 시위를 하던 도중 상황에 응호의 논에 벼가 없어진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응호는 전과자인 자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응호는 전과자인 자신이 도둑으로 지목될 것 같아 그 범인을 잡으려고 논 가까이 숨어 있다가 밤을 새운다. 자, 여기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응호는 돼 있는 오타나네. 응칠이야, 응칠이. 응칠이는 형은 전과자인 자신이 도둑으로 지목될 것 같아 그 범인을 잡으려고 논 가까이 숨어 밤을 새운다. 그런데 격투 끝에 도둑을 잡고 보니 범인은 다름 아닌 응호였다. 그러니까 결국 응호가 뭐가 돼버린 거야? 만무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지. 사건의 셈이 조금만 살을 붙여보면 뭐냐면, 자, 이렇게 성실했던 누구였어? 자, 응호였어. 그런데 이제 가을이 깊어가서 추수할 시기가 왔는데 응호가 추수를 안 해. 가을 거지를 안 해. 그런 상황에서 어때? 응원의 볕단이 조금씩 자, 없어지는 거야. 도둑을 맞는 거야. 그 누구도 응원을 자, 의심하지 않겠지. 왜? 중요 사람에서 그렇게 성실하고 자, 착하게 살아왔던 응호를 자, 의심하지 않아.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때? 이 마을에 들어오게 돼 응칠이를 의심하게 된 거야. 형을. 왜? 전과자에다가 막대 먹은 놈이니까, 아, 저놈이 얼마나 막대 먹었냐면, 세상에, 동생 논에 가가지고 동생 논에 있는 벼이삭도 배다가 팔아먹는 놈이야. 필시 그거 팔아서 도박했음이 분명해.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응칠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자, 대우를 받더라도, 동생의, 자, 볕단까지는 훔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누명을 쓴 게, 자, 속상해가지고 잠복을 하게 되지.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희끗희끗한 게, 자, 동생네 논에 와가지고 벼이삭을 어때? 몰래 훔쳐가지. 그래가지고 그 뒷덜미를 잡고 보니까 누구였어? 응호였더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내막이 어떻게 돼? 작년 가을에, 자, 농사가 잘 됐어. 그래가지고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자, 정말 흥겹게 벼이삭에, 자, 수확을 했어. 그리고 나서 수학을 다 끝내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자, 요거는 어때? 장립이 갚아야 되고, 이거는 지주에게 갚아야 되고, 이거는 또, 거기, 농약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줘야 되고, 하고 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도와줬던 친구들에게 쌀 한 대박도 쥐어지지 못하게 된 거야. 결국은 열심히 1년 농사했는데 빚잔치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된 거야. 자, 그걸 경험했던 응호가 올해는 작년보다 어때? 농사가 더 안 됐단 말이야. 필시 올해 수확하고 나면 되려 어때? 마이너스를 칠 게 분명해. 그러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이너스 날 바에는 내먹을 곳 없을 바에는 추수를 거부한 거지. 수확을 거부하고 되려 밤마다 몰래 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벼이삭을 자, 훔쳐갔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가 훔쳐가는 거지.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지.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응호의 처지와 상황이지. 그게 바로 시대가 만들어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역시, 자, 응호와 공친이 만무방이 되어버리는 상황, 요게 되는 거야. 첫 문단 같은 경우는, 봐봐봐.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자, 응칠이가 응호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로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피부치라고는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의 덜컥 일이 났다. 그러니까 정말로 빈대 붙으려고 온 거 아니고 응칠이도 이제 좀 나이를 먹고 그래서 정말 피부친 동생을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일이 난 거야. 무슨 일이 났을까? 동생네 벼이삭이 없어지고 자기가 결국은 의심받게 되는,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벼 도난 사건이지. 자, 지금까지 논에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지시를 안 할 것이다. 응호는 응곡의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호가 베어야 할 것이다. 누가 듣던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벼 도난 사건이 나자 결국 어때? 응칠이가 의심을 받게 돼. 그래서 자, 지주나 자, 이런 장리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자꾸 어때? 응호에게 수확을 자, 채근하지, 재촉하지. 그러나 응호는 배째라 하고 자, 수확을 안 하는 거야. 왜? 수확을 했다가는 뻔히 자, 수확한 거 다 갖다가 바쳐야 되고 자, 자기 끓여 먹을 밥도 못 남잖아. 그래서 결국 자, 거부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부분만 보면은 아내의 병을 핑계로 벼를 베지 않지, 수확을 하지 않지. 차일피를 미루면서 자기 벼를 자, 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봐봐.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자 지주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그러니까 소장농이었다면 작년에 응호처럼 소장농이었다면 응호가 지금 수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능히 이해하리라. 한 해 동안 애를 들이며 호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배를 거둬들이면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 두세 배부터 애때 괴로움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사를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이 흐르는 식은땀뿐이었다. 그것은 슬프다기보다는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는 동무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빈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자 열적기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못해 응호는 자 눈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야? 작년 이야기야.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빚 갚고 나니까 어때? 친구에게 쌀 한 팍도 자 담아주지 못했어. 가뜩이나 엎치고 덮친데 올해는 그나마 자 흉작이었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자 자기 별을 베지 않고 있었던 거야. 마지막 부분 봐봐. 자 마지막 부분 자 쭉 가서 이제 뭐지? 응칠이가 잠복에 있다가 도둑을 잡았는데 그 도둑이 누구 이미 확인돼? 응호 이미 확인되지. 그래서 밑에서 몇 것만 봐봐. 자, 그러나 너무나 터무니없음인지 시선을 걷어치우며 그들을 우두망찰했다. 자, 봐봐.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왜 침묵? 도둑을 잡으려고 멱살을 잡았는데 얼굴을 확인한 달빛을 확인한 결과 그게 누구였어? 동생이었단 말이야. 형의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거지. 이게 어색한 무서운 침묵이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상황이지. 바람만 북새에 논다. 한참을 씨름하다 도적은 형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자, 형님 때문에 이 집도 못 해먹겠수? 뭐 이 말이겠지. 결국 이 도둑이 응호였음이 밝혀지지. 제법 눈을 벌아리며 몸을 돌린다. 그리고 울음이 북받친다. 보찜도 내버린 채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고 대퉁소리 내뱉고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결국 내 건 내가 해먹는데 누가 뭐래? 이 말은 반어적으로 내 것임에도 내가 해먹지 못하는 상황을 자 반어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왼쪽에 핵심 정리 한번 봐보시면 주제 일제강점기 조선 농촌사회에서 농민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품 해설 35년 7월부터 자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그 뒤에 38년에 간행된 다음에 동백꽃에 재수록되었다. 표지의 만무방이란 말은 자 염치가 없이 막대 먹은 사람이란 뜻이다. 이 작품은 김유정 문학의 특유의 해석성을 가능한 배제한 채 일제하에 농촌의 착취 미치고 일제 강점하에 농촌에서 착취 체제에 내재하는 모순을 겨냥한 작품이다. 그 앞에 있는 고향하고 자, 주제의식은 일맥 상통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일제강점하에 농촌의 고달픈 현실 이거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번 봐봐봐. 이 글의 주요 갈등의 양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갈등은 자 뭐가 돼? 응호의 갈등이잖아. 응호가 이렇게 처진 도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뭐야?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어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지. 이게 바로 뭐 일제강점의 착취라는 사회구조 때문이겠지. 그래서 2번 되겠고 뭐 2번은 알겠지. 궁극적인 이유 이게 나오겠지. 우리 요즘 하는 말로 뭐지 뭐 소상공인이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할지도 몰라. 수학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니까 수학도 못하고 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치숙인데 치자가 무슨 치자지? 어리석을 치자야. 그치? 그 다음에 아저씨 숙자인데 치숙 그러면 바보 같은 아저씨 이런 뜻이야. 바보 같은 아저씨, 어리석은 아저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자 3번의 소설은 치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목이 반어적 명명이야. 그래서 자, 이 소설에 내가 나오고 아저씨가 나오는데 자 내가 바라본 아저씨, 내가 평가하는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1인칭 부분에 내가 내 이야기하는 부분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저씨는 1인칭 자 관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인공 시점도 있고 관찰자 시점도 있어. 자 일제강점기 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나는 어떠면 아주 현실주의자고요. 기회주의자야. 그리고 어찌 보면 아저씨는 자 이상주의자인데요. 자 나는 뭐냐면 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가게 직원으로 자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받으면서 나중에 1인 사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가게도 하나 내고, 그래서 돈을 모으면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일본 아이를 낳으면 일본인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회의 주류에 편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야. 그 어떻게 보면 친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지. 그 다음에 자 이기주의자야. 자기의 삶만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제 아저씨는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게 돼.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1930년대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 계급 투쟁이나 계급 해방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민족 운동하고도 연결이 돼. 민족주의 사상하고도 연결이 돼. 해방이나 광복에 대한 신념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 사상 속에서 우리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건설해 나가려고 하는 이상주의자야. 그래서 이상주의자지. 한마디로 대비되지. 그런데 내가 바라보니까 아저씨는 어때? 정말 바보 같아. 나같이 못 배운 놈도 몸뚱아리 하나 갖고 일본인 거기 가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저씨는 대학까지 졸업했잖아. 그럼 어디 가서든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아저씨가 무슨 사회주의 한답시고 필별거리고 돈도 벌고 다니다가 그리고 옥살이를 하게 되고 병까지 얻게 되어서 우리 숙모만 예쁜 숙모만 개고생 시키고 있어. 정말 바보 같은 아저씨야.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바라봤을 때는 아저씨가 참 바보 같아. 근데 독자인 3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죠?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고 이완영 같은 놈이지. 그치? 요 인물이 사실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 이 치숙이라는 소설이야. 그러니까 결코 아까 선생님 반화적 제목이라는 게 아저씨는 결코 어리석은 아저씨가 아니야. 올바른 아저씨. 이 소설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올바른 역사 인물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성격의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돼? 아저씨를 통해서. 그치? 그래서 작품 줄거리 한번 봐봐봐. 아저씨는 일본에 가서 대학까지 졸업하고요. 나이가 33이나 되었지만 내가 보기에 도무지 철딱서니가 들지 않아서 참 딱하기만 해요. 철딱서니가 들지 않아서 철이 없어서 이게 뭐야? 바로 치숙이지. 참 어리석어요. 착한 아주머니를 친가에 쫓아보내고 대학 입내하고 다니다가 신교육까지 받았다는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무슨 사회주의 운동인가 하다가 감옥살이 5년 만에 풀려났을 때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내묻혀.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때 사회주의 운동은 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치? 아무것도 안 되는 사회주의 운동시고 대학까지 졸업한 아저씨가 어때? 헛힘만 쓰고 있어요 이거잖아. 그런데 지식인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이나 자강을 주창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이지. 5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감옥살이하고 났을 때 아저씨님이 피를 토한 폐병 환자가 다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을지 짐작되지. 그동안 식모살이로 돈 100원을 모아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는 아주머니는 그 아무짝에도 술 먹게 된 아저씨를 데려다가 할지 못할지 다 해서 정성껏 구안까지 하여 이제는 병도 어지간히 나아가지만 정작 아저씨는 자리에서 또 일어서면 또 사회주의 운동을 하겠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나쁜 아저씨고 정말 못된 아저씨예요. 내가 보기에 경제학을 공동했다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서 아주머니에게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재산 나누어 먹자는 불안당 짓을 하게 되네. 남의 재산 나누어 먹자는 불안당. 이게 겉으로 드러난 사회주의고요. 피상적 사회주의지. 그러니까 나는 사회주의 운동을 그냥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사회주의 운동은 유산자의 계급을, 유산자가 독차지하는 자산을 무산자에게도 나누어 주자라는 거지. 인격적처럼 도둑질 해가지고 나눠주자라는 것은 아니길 텐데. 근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분명히 이는 헛공방이 틀림없어요. 나는 친정살이하는 아주머니 손에 자라서 그 은공을 딱하게 여기에 정신을 차리라고 당부를 해도 아저씨는 도무지 막무가내예요. 일본인 주인의 눈에도 일본 제국의 장가들을 살상했다는 나를 오히려 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보기에는 아저씨가 도무지 세상 물정은 모르는 참 한심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실제로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지. 그래서 잘못된 인물이 보니까 어때? 아저씨는 이상한 인물이 되는 거야.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작품 줄거리 보시면, 자, 아저씨를 치수개라고 말하는데, 결코 아저씨가 치수개 될 수는 없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저씨와 나의 관계만 정확히 알아두면, 치숙은, 자, 알 수 있어. 누가 어리석은 놈이야? 내가 어리석은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지. 자, 요 놈까지 보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몇 작품, 자, 줄거리 중심으로 몇 작품만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시다.